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나은 그댈 위해.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Start with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소제목으로 꿈꾸고 사랑하고 열렬히 행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지연이 사이먼 사이넥, 이영민 옮김, 타임비즈 출판입니다.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기 있다. 월급봉투, 직함, 책임과 의무, 그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왜를 탐색하라. 지연이 사이먼 사이넥, 그도 그런 사람이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누구에게든 떵떵거릴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가려 했다. 방향을 선회해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와 배경으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사업은 잘 됐다. 모두가 말하는 3년 징커스도 넘겼고 포춘 500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만족하지 못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마음은 도무지 회복되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솔직해질 수 없었다. 얻은 것은 많았지만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없었다. 그로부터 고민은 시작됐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던 판매의 비결, 창업의 왕도, 비즈니스 성공법은 모두 허울 좋은 거죽에 불과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테크닉과 정보와 분석을 엮어 꿰어낼 토대가 필요했다. 아니 무엇보다 그토록 부지런하고 똑똑하게 자기 일을 개척해온 그 자신이 끝없이 공허하기만 한 이유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골든서클, 즉 모든 생명과 조직과 비즈니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줄 핵심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그가 발명한 것은 아니다. 그저 발견한 것뿐이다. 사이먼은 천성이 낙천적이다. 누구든 충분히 고무되고 영감을 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걸 돕고자 그는 애초에 마케팅 전문가라는 일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왜를 잃었다. 방법과 전략만 나불대는, 그래서 그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진정한 영감을 줄 수 없는 장사꾼이 되어 있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는 일이 달라진 것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 것도, 대상으로 삼은 분야가 새로워진 것도 아니다. 그는 생각하는 우선순위, 결심하는 기준, 행동하는 절차, 전달하는 순서를 바꿨다. 그렇다고 해서 뜬구름 잡는 비전만 읊조리는 몽상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골몰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전과 혁명적으로 달라졌다. 사이먼은 책을 썼고 2009년 출간된 이 책은 그야말로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테드 초창기에 아주 적은 인원을 모아놓고 했던 그의 강의 동영상은 850만 회 조회를 상회하고 역대 테드 최고의 강의로 꼽힌다. 독자들은 말한다. 사이먼은 대단한 이론을 주어 섬기지도 설교를 늘어놓지도 않는다. 그러나 모두의 어딘가에 비어있는 그것의 정체를 밝혀 명료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당신 역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안다. 꽤 경력을 쌓았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 요청한다면 간단한 매뉴얼 정도를 쓸 수 있을 정도일지도 모른다. 그걸 토대로 창업을 시작했거나 한 부서에서 중책을 맡고 있거나 심지어 거대한 조직을 끌어갈 지위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매번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 매년 연초면 올해의 트렌드를 살피고 어떤 성장 동력을 포착해 경쟁력을 확보할지 고심한다. 끊임없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탐구한다. 그러나 만약 왜가 없다면 그 모든 고심과 의사결정과 행동과 정책의 방향은 매번 시장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매일 피곤하고 고단하게 뛰지만 결과는 늘 남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하루 신세가 되기도 한다. 오늘은 원하는 걸 성취했지만 내일은 또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혹여 당신은 아무리 고심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2, 3년마다 설름풀을 거듭하며 이직을 고민할 수도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을 만나지 못해 공허한 월급 봉투에만 목을 걸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책에서 그런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한 줄의 인사이트를 꼭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세워야 할 모든 것의 바탕, 명료함, 원칙, 일관성. 자연은 진공 상태를 혐오한다. 생명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자연은 가능한 한 끊임없이 균형을 시도한다. 산불 등으로 생명이 파괴된 때에도 자연은 새 생명으로 빈자리를 메운다. 어느 생태계에나 존재하는 저마다 다른 생명의 모기가 되는 모기사슬은 자연이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생명의 자연 원리에 기반을 둔 골든서클 또한 기본적으로 균형을 필요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왜라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불균형이 생겨나고 조종이 판을 친다. 조종이 창궐하면 구매자는 점점 더 반신반의하게 되고 판매자 역시 불안이 커져 모두 스트레스만 잔뜩 안게 된다. 왜로 시작하는 것은 출발일 뿐이다. 개인이나 조직이 제대로 영감을 불어넣을 자격이나 능력을 획득하기 전에 할 일은 아직 더 있다. 골든서클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일의 각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올바른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왜의 명료함.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모든 것은 명료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기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에 따라 구매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도 그 구성원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구매자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업의 리더가 자사 제품 혹은 서비스 이면의 존재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리더라면 어떻게 자기 직원들이 아침마다 회사로 출근해야 할 이유를 찾기를 바랄 수 있을까? 어떻게의 원칙,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안다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아간다. 어떻게, 즉 방법론은 자신이 추구하는 대의명분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가치관이자 원칙이다. 어떻게는 조직 문화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녹아든다. 어떻게를 정립해가면서 조직은 책임감 있는 직원들을 규합하고 조직 전체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를 제대로 이해하면 능력이 배가 된다. 함께 일하면 능률이 오를 만한 직원을 채용하고 서로 협력하면 성공을 가져다 줄 동업자를 선별해낼 능력 말이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대답하기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보이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일은 매우 간단하고 쉽다. 그러나 그 왜의 목적의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는 실제 실행에서 더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한번 정한 원칙을 지키고 규율과 절제, 책임을 다해가는 일이 가장 힘들다. 왜를 현판으로 만들어 벽에 붙여두면 어떻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혼돈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명사로 규정된 대의명분은 더더욱 그렇다. 성실, 정직, 혁신, 소통 같은 것들 말이다. 명사는 실천적이지 않다. 그저 무엇일 뿐이다. 명사로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혁신을 일으킬 수도 없다. 명사만으로는 책임감을 유지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로버트, 부디 오늘은 좀 더 많은 혁신을. 이런 식이다. 정직이라고 써 벽에 붙여놓고 상기시키는 조직일수록 아마도 정직을 둘러싼 문제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정말 효과적인 가치나 지침을 원한다면
동사로 설정해야 된다. 성실이 아니라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해야 한다. 혁신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라라고 바꾸어야 한다. 추구하는 가치를 동사로 표명하면 개념이 분명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든 행동 방침이 분명하게 선다. 책임감으로 서로를 결속시키고 평가도 할 수 있다. 의욕을 심어줄 수도 있다. 직원들에게 성실을 강조한다고 해서 고객에 대한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골든서클은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장기적이기에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단기적인 희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외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규율과 절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을의 일관성,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 주체의 신념을 드러낸다. 왜는 신념이다. 그게 전부다. 어떻게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무엇을은 그 행동의 결과물이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다. 기업으로 치면 제품, 서비스, 마케팅, PR, 문화, 구성원 등등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 무엇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과물인 이 무엇을에 반응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왜에 의해 마음이 끌린다. 그러나 왜가 훌륭하게 세팅된 집단은 어떻게와 무엇을이 모두 일관되게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진다. 언제 어디 어느 대목을 덜추어도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유형의 세계에 살고 있기에 사람들이 우리의 신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과 행동뿐이다.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신념과 목적의식을 알아차릴 수 없다.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엇을 단계이다. 진정성이란 비즈니스에서든 정치에서든 심심찮게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이다. 사람들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진실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은다.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선호한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안다고 해서 진정성 있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CEO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내보내는 모든 마케팅 메시지에 좀 더 진정성을 담으시오. 그렇다면 이 지시를 받은 기업 구성원들은 무엇을 할까? 흔해 빠진 해결책이 동원된다. 거리로 나가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헛다리 짚어도 단단히 짚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진정성을 증명할 방법을 물을 수는 없지 않은가? 진정성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무언가대로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미 잘 알고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진정성이 만들어지겠는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골든서클이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믿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종업원들에게만 진정성을 강요한다고 그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경영진과 모든 구성원을 포함해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진심이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진정성이 나올 수 있다. 진정성이 성공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거둔 성공을 지속시키고 싶을 때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다시 한번 왜, 즉 신념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정성은 실제로 믿고 있는 바를 말하고 행동할 때 생겨난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 너머에 있는 조직이나 제품의 존재 이유를 모른다면 하는 말과 행동이 대의명분과 일치하는지 어떤지 아는 일은 불가능하다. 외가 없이는 진정성을 향한 어떤 시도에도 10중8구 진정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마련이다. 올바른 순서, 왜를 모르면 어떻게도 알 수 없다. 명료한 이유를 세운 다음에는 설정한 가치와 신조를
절제 있게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 가장 강조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순서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애플의 마케팅 메시지에서 살펴봤듯 외로부터 시작해 정보를 전달하는 순서만 바꿔도 메시지의 효과는 확 달라진다. 무엇을 역시 중요하다. 외를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으로 드러내준다. 그러나 외가 먼저다. 외야말로 다른 모든 것의 맥락이다. 에너지는 흥분시키지만 카리스마는 영감을 준다. 외로 시작하여 어떻게로 나아가라. 와! 빌 게이츠의 후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된 스티브 발머는 연례 글로벌 서밋 무대로 함성을 지르면서 등장한다.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랑합니다. 이 이상 확신에 차기 힘들 정도로 힘주어 말한다. 발머는 좌중을 뒤흔드는 법을 안다. 그가 내보이는 에너지는 이른바 전통적인 형태의 리더의 전형이다. 주먹을 들어 흔들어대고 무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뛰다시피 하며 괴성을 지른다. 땀을 뻘뻘 흘린다. 보는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청중은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한다. 발머가 보여준 에너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청중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다음 날 혹은 다음 주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발머의 에너지가 사그라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8만 명에 달하는 집단을 집중시키는데 에너지면 충분한 걸까? 발머와는 대조적인 사례가 있다. 빌 게이츠는 수줍음이 많고 어눌하다. 사람들 앞에 서는 일에 부적합해 보이기도 한다. 세계 최고 기업의 지도자라는 고정관념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몹시 열정적인 대중연설가도 아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가 연설하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인다. 게이츠는 연설장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지는 않는다. 영감을 준다.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은 그가 한 말을 모두 흡수하여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이나 마음에 새긴다. 게이츠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영감을 준다. 에너지는 동기부여를 해주지만 카리스마는 영감을 불어넣는다. 에너지는 눈에 쉽게 보이고 측정하기도 쉽고 모방하기도 쉽다. 반면 카리스마는 정의하기가 어렵고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모방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모든 훌륭한 리더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모두 명료한 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이나 대의를 향한 불멸의 신념이다. 빌 게이츠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불면의 낙관 덕택이다. 게이츠는 누구든 최상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생활하고 일하게 해주면 어떤 난관이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그의 낙관이고 우리는 거기에 이끌린다. 컴퓨터 혁명기를 거치면서 게이츠는 모든 인류 개개인이 보다 더 나아지게 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기술이 컴퓨터라고 보았다. 이러한 믿음이 게이츠에게 영감을 주어 모든 책상마다 PC를 이라는 그의 꿈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PC를 일절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역설적이다. 게이츠가 그것을 혁신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단지 컴퓨터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이유 그 자체 때문이었다. 오늘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하는 일은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게이츠가 자신의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찾은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게이츠는 지금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여전히 불면의 신념을 지키고 있다. 지금은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이들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주면 그들 또한 스스로 발전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고 그는 여전히 믿는다. 다만 대의명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하는 일이 바뀌었을 뿐이다. 카리스마는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다. 외의 명료함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이상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온다. 반대로 에너지는 푹 자거나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카리스마만이 영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충성을 이끌어낸다. 에너지는 그렇지 못하다. 동기부여를 위해 언제든 조직에 주입시킬 수 있는 것이 에너지이다. 보너스, 승진 따위의 당근이나 심지어 채찍까지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종 방안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혜택은 단기에 한정된다. 이런 작전을 쓰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비가 더 많이 들고 종업원이든 고용주든 모두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직원들을 매일 열심히 회사에 나오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충성도를 만들 수는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사업가들처럼 종업원들도 모종의 대가를 위해 출근한다. 그러나 충성도가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 즉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다른 곳에서 좀 더 달콤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에너지로 주입된 동기부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충성도는 연봉이나 특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당신이 몸담은 회사에서 매일같이 외를 부르짖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동료나 상사, 선배들이 모두 투철한 외로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대개 우리의 일은 그렇다. 국기를 달고 처음으로 우주선에 탑승하는 우주비행사가 아닌 한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자체는 큰 영감을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출근해 일을 하면서 지향하는 대의명분으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벽을 쌓기 위해 출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대성당을 짓기 위해 출근해 일하고 싶지. 자신의 외를 따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따를 것이다. 탕! 총소리가 나고 경주가 시작된다. 주자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나간다. 전날 비가 왔든지 운동장은 아직도 축축하다. 날씨는 시원하다. 달리기에 딱 적합한 날씨이다. 주자들은 일렬로 재빨리 행렬을 이룬다. 물고기 떼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무리는 경주를 마칠 때까지 속도를 설정해 에너지를 극대화한다. 어떤 다른 경주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내에 좀 더 센 사람은 앞서기 시작하고 힘이 딸리는 사람은 뒤처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벤 코멘은 아니다. 벤은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뒤처진다. 벤은 팀에서 가장 빠른 주자가 아니다. 사실은 가장 느리다. 벤은 한나고등학교 크리스 컨트리 팀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경주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 벤은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태어날 당시에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뇌성마비는 움직임과 균형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문제는 평생 지속된다. 척추가 기형이라 자세가 뒤틀린다. 근육이 위축돼서 운동신경이 늦다. 근육과 관절이 폐색되어 또한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뇌성마비 환자는 종종 비틀거리거나 걷거나 안짱걸음으로 걷거나 발을 질질 끌기도 한다. 외부인에게는 서툴게 보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실패자요 낙오자로 보일지도 모른다. 주자의 무리가 저 멀리 앞서가는 동안 배는 자꾸자꾸 뒤처진다. 젖은 풀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부드러운 땅바닥으로 넘어진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계속 달린다. 다시 또 넘어진다. 이번에는 좀 아프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뛴다. 배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주자의 무리는 이제 보이지 않고 배는 혼자 달린다. 주위는 고요하다. 자신의 가쁜 숨소리만 들릴 뿐이다. 배는 외롭다. 자신의 발에 걸려 다시 넘어진다. 또 한 번 고꾸라진다.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얼굴에 나타나는 고통과 좌절감은 숨길 수 없다. 계속해서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뒷발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서 온 힘을 다할 때 벤의 얼굴은 일그러진다. 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다. 모든 사람이 25분 이내에 경주를 마친다면
벤에게는 대개 45분 이상이 걸린다. 결국 결승전을 통과할 때 벤은 고통으로 진이 다 빠진 상태가 된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벤의 몸은 멍투성이와 피로 얼룩져 있다. 온통 진흙범벅이다. 벤은 우리에게 실로 영감을 준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강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넘어지더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따위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에도 분명히 훌륭한 교훈이 있다. 그러나 그런 교훈을 들려주기 위해 벤 코멘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런 교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다. 경기 시작하기 몇 개월 전에 부상을 당했지만 이를 당당히 극복하고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온 선수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가. 벤이 주는 교훈은 이보다 더 심오한 것이다. 25분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모든 주자가 경주를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 벤과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이다. 벤은 넘어지면 다른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는 유일한 주자다. 벤은 경주를 끝낼 때 자신의 뒤에서 100명의 주자가 함께 달리고 있는 유일한 주자다. 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특별하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경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 올림픽 참가자끼리는 도와주지 않는다.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벤은 경주할 때마다 자신이 왜 달리는지 그 이유를 명료하게 알고 시작한다. 어느 누구를 이기려고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 오직 자신을 제외하고는. 벤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 자신이 왜 달리느냐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계속 달릴 힘을 얻는다.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계속 전진한다. 다시, 또다시, 또다시. 달리기를 하는 매일매일 벤이 누군가를 이기려고 작정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상대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제 우리의 사업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언제나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더 나은 품질, 더 많은 특징, 더 좋은 서비스. 우리는 늘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교한다.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자신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매일 일터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어떨까?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이번 주에 더 잘하는 것이 목표라면 어떨까? 지난달보다 더 나은 이번 달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창업할 때보다 더 나은 기업을 만들어 놓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면, 모든 조직은 왜로 시작한다. 그러나 훌륭한 조직만이 해가 지나도 왜를 명료하게 유지한다. 창업 이유를 잊어버린 조직은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능가하기 위해 매일매일 경주에 나선다. 왜 경주에 나서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추구해야 할 목표는 메달이거나 다른 누군가를 앞지르는 것이다. 모든 조직이 왜로 시작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의사결정은 보다 단순해질 것이다. 충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신뢰가 널리 일반적으로 통용될 것이다. 우리의 리더들이 부지런히 왜로 시작하면 낙관주의가 거듭한 세상, 혁신이 번창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이 기준에 우선하는 것이 있다. 조직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산업이든, 어떤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왜로 시작하며 다른 이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면 우리는 다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겠는가.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일터를,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우리를 춤추게 하는 근원의 힘, 당신만의 왜를 찾아가는 소중한 탐험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